제1장 가족을 위한 30년 가장이 아닌 도구로.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만덕은 눈을 떴다. 74세의 몸은 이미 오랜 노동으로 훈련되어 시계보다 정확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개고 작은 방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며 아들 준서 부부의 침실 문을 힐끗 보았다. 안에서는 여전히 고요한 숨소리만 들렸다. 주방으로 향한 만덕은 어제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숨 대신 물을 틀었다. 찬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평생을 기술직과 운전으로 일하며 단련된 손은 이제 설거지와 청소, 집안의 온갖 수리를 담당하는 손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학교 가야 돼요. 6시 반. 첫째 손주 지훈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다. 만덕은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챙기고 손주의 교복이 구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이 집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74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마련한 평생의 노동이 결실을 맺은 공간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만덕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다. 외로움을 달래고 손주들 곁에서 따뜻한 노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그렸던 그림과 달랐다. 아버님, 지훈이 학원 픽업 오늘 3시예요. 그리고 은서 병원 예약은 4시 반이고요. 아, 그리고 차에 기름 좀 채워주세요. 어제 경고등 들어왔던데. 며느리 수경이 출근 준비를 하며 메모지를 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탁이 아닌 지시의 뉘앙스가 배어 있었다. 만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대꾸는 평화를 깨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만덕은 집으로 돌아와 고장난 화장실 수도꼭지를 수리했다. 준서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아버지, 이것 좀 봐주세요라고 했다. 수리기사를 부르는 것은 돈 낭비라는 듯이 만덕은 평생 익힌 기술로 묵묵히 집안의 크고 작은 고장들을 고쳐나갔다. 오후가 되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지훈이를 학원에서 픽업하고 은서를 병원에 데려갔다.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만덕은 자신의 허리 통증을 잠시 잊었다. 손주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 만덕은 장을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수경이 아침에 남긴 메모에는 저녁 식재료 목록도 적혀 있었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아 마트로 향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매대를 돌아다니며 만덕은 문득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멈춰 서서 생각했다. 이것이 함께 사는 가족의 모습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서와 수경은 회사 이야기와 아이들 교육 문제로 대화를 나눴다. 만덕은 그저 밥을 먹으며 듣기만 했다. 그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가끔 손주들이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걸면 그때만큼은 만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버님, 다음 달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식사가 끝날 무렵 수경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익숙하게 꺼낸 말이었다. 만덕은 자신의 연금이 매달 이 집의 생활비로, 손주들의 학원비로, 집안의 수리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니까. 밤 10시 만덕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74세의 몸으로 하루를 운전과 가사와 수리로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이 집에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가사도우미이자 운전기사이며 현금 인출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이 집은 분명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평생을 일해 마련한 그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그는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였다. 만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날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아내는 언제나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없었고 만덕은 혼자였다. 아들 곁에 있어도 손주들을 돌봐도 그는 깊은 외로움 속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만덕의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는 입을 닫았다. 그리고 내일 새벽 5시에 또다시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3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의 현실이었다. 가장이 아닌 도구로서의 삶. 만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손주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집안에는 고쳐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며 며느리는 또 다른 심부름 목록을 건넬 것이다. 그리고 김만덕은 오늘처럼 묵묵히 그 모든 것을 해낼 것이다. 제2장 얹혀 사는 사람이 된 집주인. 병원 침대에 누운 김만덕은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다. 새벽에 손주를 깨우려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이 엊그제 같았다. 다행히 큰 수술은 면했지만 의사는 최소한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준서가 들어섰다. 만덕은 반가움에 얼굴을 들었다. 아들이 병문안을 온 것은 이번 사흘만이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것을 만덕은 이해했다. 이해하려고 애썼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준서는 침대 옆에 서서 물었다. 앉지도 않았다. 만덕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다.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대. 그래요? 그건 다행이네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런데 아버지, 당분간 차 운전은 어렵겠죠? 만덕의 미소가 굳었다. 아들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아버지의 통증도 회복 상태도 아니었다. 차 운전이었다. 손주들의 등하교와 장보기, 며느리의 심부름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였다. 당분간은 힘들 것 같구나. 그럼 어쩌죠? 엄마도 직장 다니는데 애들 학원 픽업은 누가? 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만덕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환자가 아니라 일손이었다. 그 일손이 멈춘 것이 문제였다. 미안하다. 만덕은 본능적으로 사과했다. 왜 사과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준서는 아니에요. 아버지 잘 쉬세요라고 말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다. 10분도 채 머물지 않았다. 만덕은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자신이 이 가족에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2주 후 만덕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가슴이 답답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만덕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밀린 빨래와 설거지가 눈에 들어왔다. 준서와 수경은 둘 다 직장에 나갔고 손주들은 학교에 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어지러웠다. 만덕은 천천히 움직이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슴이 가끔 쿡쿡 쑤셨지만 참을만 했다. 저녁 무렵 손주들이 돌아왔다. 지훈이가 가방을 던지며 투덜거렸다. 할아버지, 오늘 학원 늦었잖아요. 친구 엄마 차 얻어 탔어요. 창피했다고요. 미안하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아직 에이 됐어요. 지훈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만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찼다. 밤 10시 만덕은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준서와 수경이 소파에 앉아 나지막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만덕은 복도 모퉁이에 멈춰섰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 리모델링도 못하고 집 구조도 못 바꾸고 애들 방도 넓혀주고 싶은데. 수경의 목소리였다. 만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 생각했어.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큰 집에 계시는 것보다 작은 시골집 같은 데로 옮겨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나 합리적인 듯이. 그럼 이 집 명의를 우리한테 돌려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아버님은 이 집의 주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다 관리하고 아버님은 그냥 여기 계시는 거고. 수경의 말에 준서가 잠깐 침묵했다. 만덕은 아들이 반박하기를, 아내의 말을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랐다. 맞아. 명의만 아버지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조만간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봐야겠어.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작은 집으로 모셔드리는 게 효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지. 만덕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것이다. 얹혀 사는 사람. 그 한마디가 만덕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 집은 그가 74년 인생 중 마지막 힘을 짜내 마련한 것이었다. 평생을 기술직으로, 운전으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아내와 함께 살고 싶었던 집이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 가족과 따뜻하게 살고 싶었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이 집은 그저 받을 수 있는 자산이었고 만덕은 그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었다. 만덕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지만 이번에는 병 때문이 아니었다. 3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들을 돌보고 이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았다. 생활비를 보태고 차를 몰고 집을 고쳤다. 그 모든 헌신의 끝에 만덕이 받은 것은 얹혀 사는 사람이라는 낙인이었다. 만덕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김만덕. 분명히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종이 위에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집에서 그는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도구였고 이제는 방해물이 되어버렸다. 만덕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아들은 곧 그에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추방 통보를 만덕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 가족의 평화는 깨질 것이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를 고집 센 노인으로 낙인 찍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승낙하면 그는 자신의 집에서 평생의 땀으로 세운 공간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김만덕은 패배자였다. 그는 가족에게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이기심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그 배신이 아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어둠 속에서 만덕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이곳에 머물며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떠나야 하는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김만덕은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얹혀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제3장 마지막 가족여행과 홀로 내린 결단.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준서가 식탁에서 무심하게 말했다. 만덕은 손주들에게 줄 우유를 따르다 손을 멈췄다. 가족여행? 어디로? 발리요. 애들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다녀올 거예요. 만덕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가족여행. 오랜만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는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없었다. 그래, 좋구나. 내 짐은? 아버지. 준서가 만덕의 말을 끊었다. 그의 표정은 난처했다. 사실 이번에는 저희 네 식구만 가려고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장시간 비행도 힘드실 것 같아서 집에서 푹 쉬세요. 냉장고에 반찬 채워놓고 갈게요. 만덕은 따르던 우유를 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아버지가 이해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요즘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진짜 가족끼리 좀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족끼리. 그 단어가 만덕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진짜 가족. 그렇다면 나는 가짜 가족인가? 만덕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손주 지훈이가 할아버지는 안 가요? 좋겠다. 집에서 혼자라고 명랑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만덕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수경은 커피를 마시며 덧붙였다. 아버님, 저희 없는 동안 집 좀 잘 봐주세요. 택배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화분에 물 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만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족여행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관리인으로 남겨지는 것이었다. 출국 전날 밤 준서 가족은 캐리어를 꾸리느라 분주했다. 거실에는 여권과 항공권, 리조트 예약 확인서가 펼쳐져 있었다. 만덕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우리 일주일 동안 없으니까 심심하겠다. 그치? 막내 손녀 은서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다. 만덕은 억지로 웃으며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은서가 재미있게 놀다 와. 할아버지한테 사진 많이 보내줘. 응. 하지만 만덕은 알고 있었다. 사진 따위는 오지 않을 것이다. 가족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오겠지만 그 단톡방에 만덕은 없었다. 그는 몇 달 전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와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출국 당일 새벽 만덕은 공항까지 그들을 배웅했다. 차 안에서 준서는 아버지, 일주일 후에 올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라고 했고 수경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라고 했다. 만덕은 출국장 앞에서 손을 흔들며
그들을 보냈다. 손주들이 신나서 뛰어가는 모습을 준서와 수경이 서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만덕은 천천히 차로 돌아왔다.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핸들을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김만덕은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만덕은 서랍에서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을 꺼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부동산입니다. 급매로 집을 내놓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라워했다. 이 집은 입지도 좋고 상태도 훌륭했다. 급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텐데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하고 잔금까지 받아야 합니다. 만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흘 만에 계약자가 나타났다. 젊은 부부였다. 그들은 이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현금 보유자였기에 잔금을 일주일 안에 치를 수 있다고 했다. 만덕은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댁에 가족분들은 없으세요? 이런 큰 결정은 보통 가족들과 상의하시는데 가족은 지금 여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만덕은 차갑게 대답했다. 일주일 후 잔금이 입금되었다. 만덕은 은행 통장을 확인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30년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 그 집을 팔아받은 돈이 통장에 찍혀 있었다. 이 돈은 오롯이 그의 것이었다. 만덕은 짐을 꾸렸다. 옷가지 몇 벌, 아내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손주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몇 장, 그게 전부였다. 낡은 여행 가방 2개에 다 들어갔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고친 수도꼭지, 자신이 페인트 칠한 벽, 자신이 닦고 또 닦았던 바닥, 이 모든 것에 그의 땀과 시간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그의 공간이 아니었다. 만덕은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다. 준서에게 이 집을 팔았다. 새 주인이 한 달 후에 입주한다. 너희는 그 전에 이사를 가거라.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나는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남은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마이너스 아버지 김만덕. 편지를 놓고 만덕은 현관문을 열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며 만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공항에서 만덕은 제주행 항공권을 끊었다. 편도였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만덕은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들 가족은 발리의 해변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진짜 가족끼리 웃고 있을 것이다. 만덕은 눈을 감았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웠다. 74년을 살며 처음으로 김만덕은 누구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도구도 아닌 그저 김만덕으로 살기로 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만덕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평생을 헌신했지만 배신당한 한 노인의 마지막이자 첫 번째 선택이었다. 제사장, 너희도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 발리에서의 일주일은 완벽한 휴가였다. 준서 가족은 리조트 수영장에서 놀고 해변을 거닐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사진은 SNS에 올라갔고 댓글에는 부러움이 가득했다. 엄마, 이번 여행 정말 최고였어요. 지훈이가 공항 귀국장을 나서며 말했다. 수경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게 오랜만에 진짜 쉬었네. 애들도 행복해하고. 준서는 캐리어를 끌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선물이나 하나 드려야겠어. 뭐 사드릴까? 면세점에서 산 초콜릿 있잖아. 그거 드리면 되지.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 그들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피곤한 몸을 쉴 생각에 설렜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모든 것이 멈췄다. 뭐야 이게? 거실에는 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정확히는 그들의 짐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의 이사짐이었다. 그리고 소파 위에는 부동산 중개 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사본이 놓여 있었다. 준서는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매매 계약서? 이게 뭐야? 아버지 이름으로. 수경이 비명을 질렀다. 여보, 이 집이 팔렸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한 것은 지훈이었다. 아빠, 여기 할아버지 편지 있어요. 준서는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간결하고 차갑게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집을 팔았다. 새 주인이 한 달 후에 입주한다. 너희는 그 전에 이사를 가거라. 남은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마이너스 아버지 김만덕. 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경은 그 편지를 낚아채듯 빼앗아 읽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준서는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아버지, 준서구나. 만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아버지,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집을 팔았다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가 살던 집이잖아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보다는 당황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너희가 살던 집? 아니다, 준서야. 그건 내 집이었다. 내 명의로 된 내 돈으로 산 집. 너희는 그저 그 집에 살았을 뿐이야. 그래도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상해? 만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냉기가 실렸다. 너희가 나를 시골집으로 보낼 계획을 세울 때 나한테 상의했더냐? 너희가 나를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내 의견을 물었더냐? 준서는 말문이 막혔다. 그 대화를 아버지가 들었던 것이다. 아버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준서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나는 내 집을 팔았고 이제 내 삶을 살 거다. 너희도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 30 중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배경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준서는 멍하니 물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제주도다.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었어. 평생 보고 싶었던 바다를 이제 매일 볼 수 있게 됐구나. 만덕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평온함이 묻어났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준서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다. 수경이 전화기를 낚아챘다. 아버지, 정말 너무 이기적이세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애들 학교는요? 저희 직장은요? 한 달 안에 집을 구하라고요? 만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기적이다. 수경이 숨을 들이켰다. 나는 74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너희를 위해.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나만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게 이기적이라면 그래,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아버지, 그래도 수경 씨, 너희는 나를 도구로 썼어.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현금 인출기,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나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지. 너희에게 나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어. 그런 너희가 지금 나를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우습지 않나? 수경은 말문이 막혔다. 만덕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된 듯했다. 한 달이면 충분해. 준서는 직장이 있고 수경 씨도 일하잖아. 전세든 월세든 구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 독립적으로. 아버지, 준서가 다시 전화기를 빼앗아 소리쳤다.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없이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만덕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후회? 아니다, 준서야. 내가 후회하는 건 너희한테 너무 많이 헌신했다는 거야. 너희를 망쳤어.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지. 그게 내 잘못이었어. 아버지, 이제 나는 나를 돌볼 거다. 병원도 혼자 가고 장도 혼자 보고 요리도 혼자 할 거야. 74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 거다. 준서야, 너도 이제 어른이잖니. 어른답게 살아라. 아버지, 제발 연락하지 마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먼저 연락하마. 뚝. 전화가 끊겼다. 준서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수경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 이사 가야 돼요? 은서의 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수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서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고친 수도꼭지, 아버지가 페인트 칠한 벽, 아버지가 매일 청소했던 바닥. 이 모든 것에 아버지의 땀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제주도. 김만덕은 작은 단독주택의 베란다에 서 있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지고 있었다. 가슴 한편이 아팠다. 30년을 함께 산 아들을 손주들을 떠난 것이 쉬울 리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만덕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닷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왔다. 짠 냄새가 났다. 자유의 냄새 같았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만덕은 작게 중얼거렸다. 노을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74년을 남을 위해 산한 노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택. 김만덕은 처음으로 진짜로 자유로워졌다. 제호장, 파도가 가르쳐준 아버지의 새로운 삶. 제주도에 온 지 6개월이 흘렀다. 김만덕은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간단히 몸을 씻고 집 앞 해변으로 걸어갔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가득 찼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다.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였다. 만덕은 그 광경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74년을 살면서 이런 아침을 제대로 본 적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 만덕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을 이웃 현수 씨가 손을 흔들었다. 60대 중반의 현수 씨는 은퇴 후 제주로 내려와 민박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만덕은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일출이 오늘도 멋지네요. 그럼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오늘 낚시 가실 거죠? 배 준비해뒀어요. 고맙습니다. 만덕은 현수 씨와 함께 작은 배에 올랐다. 바다로 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두 사람은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했다. 누군가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만덕은 그저 존재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올레길을 걸었다. 만덕은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걸었다.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길가의 들꽃을,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를, 멀리 보이는 한라산을 바라보며 걸었다.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과 막걸리를 마셨다. 그들은 만덕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만덕 씨, 오늘 낚시 어땠어요? 내일 같이 당근 수확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눴다. 만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다. 무엇보다 그는 웃었다. 진심으로. 어느 토요일 오후 만덕은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평생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했던 책들을 지금 하나씩 읽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만덕은 고개를 들었다. 누가 올 리 없었다. 택배도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 준서가 서 있었다. 아버지. 준서의 얼굴은 6개월 전과 달랐다.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옷차림도 초라했다. 만덕은 잠시 놀랐지만 곧 표정을 정리했다. 들어오너라. 준서는 작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만덕은 차를 끓여 아들 앞에 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찾아왔니? 주민센터에 아버지 전입 신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찾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준서는 차를 마시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버지, 저희 정말 힘듭니다. 만덕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월세방이에요. 투룸인데 너무 좁아서 애들이 공부할 공간도 없고 수경이는 매일 장모님한테 전화와서 스트레스 받고 저도 직장에서 집중이 안 돼서 실수가 잦아졌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은서는 매일 밤 울어요. 지훈이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만덕은 여전히 침묵했다. 준서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와 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서야. 만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고요했다. 너희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안 것만으로 충분하다. 준서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만덕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아버지, 준서야. 나는 지금 행복하다.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매일 아침 일출을 보고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이웃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눠 아무도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고 나도 누구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 만덕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평화는 내 남은 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해. 준서야. 만덕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나는 너희한테 남은 재산을 주지 않을 거다.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병원비로, 생활비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데 쓸 거야. 너희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가야 해. 아버지, 그게 진짜 독립이야. 준서야. 부모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거. 나는 너희를 망쳤어. 너무 많이 해줬어. 그래서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됐지. 이제라도 너희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준서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만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선반으로 갔다. 그곳에는 투명한 유리병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제주 바닷물과 작은 조개 껍데기가 담겨 있었다. 만덕은 그 유리병을 아들에게 건넸다. 이게 진짜 자유다, 준서야. 준서는 유리병을 받아들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바닷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희도 너희의 바다를 찾으렴. 내가 찾은 것처럼 부모한테 의지하지 말고 장모한테 의지하지 말고 너희 둘이서 그리고 너희 아이들과 함께 너희만의 평화를 찾아. 그게 진짜 가족이야. 만덕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여기 있을 거다. 하지만 너희를 다시 떠안지는 않을 거야. 연락은 해라. 가끔 영상 통화도 하고.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아. 그리고 돈도 주지 않아. 알겠니? 준서는 한참을 울었다. 만덕은 그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1시간쯤 지나 준서는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희 스스로 살아가야죠. 그래, 너희는 할 수 있어. 준서는 유리병을 꼭 쥐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만덕은 미소 지었다. 나도 사랑한다, 준서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준서가 떠난 후 만덕은 다시 베란다로 나갔다. 바다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만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시원했다. 아들을 돌려보낸 것이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만덕은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다. 김만덕은 해방된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구나. 파도가 대답하듯 철썩철썩 소리를 냈다. 제주 바다는 그를 품어주었다. 그리고 만덕은 그 품 안에서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